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이 선두. 3. 대한민국을 위한 탁월한 선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연합은 대한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들이 경제협력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국의 이름을 한국어와 K-팝 문화에 가장 친숙한 스타일로 변경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K-팝 문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UAE, 탈라흐, 그리고 헝가리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과로 선진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형성과 논의는 전례 없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에 퍼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파동,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결합되어 퍼펙트 스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위태롭게 되었으며 최대 주택담보업체인 퍼스트 개런티의 파산 신청 등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주택담보업체가 연쇄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지난 6월 미국 최대 주택담보업체인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자 주택담보업체들의 자금줄이 말랐기 때문이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겪었던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2008년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경제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가난한 나라인 나이지리아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기로 인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석유 절도를 일으켜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은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7월 4억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5,858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적자 위기를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하게 정부가 수입 제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죠. 심지어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연말이 되면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보가 빠른 시민들은 아르헨티나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가상화폐로 갈아타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산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위기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도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코로나 시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헝가리도 최근 문제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렸죠.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국내 총생산 GDP 2020년에 비해 7.1%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를 기록한 미국과 서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죠.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면서 실물 경제에 큰 혼란이 생겼고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2022년 1월 헝가리는 연간 인플레이션 7.9%를 기록하며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살펴보면 식용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4%나 상승하는 기록적인 인상을 보였죠. 또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헝가리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대비로 150억에서 18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20조에서 24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 이를 대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비난을 쏟아냈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하라는 주장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헝가리 사회를 들끓고 있습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원유를 확보했기에 고공행진하는 육아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UAE의 경우 경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이란의 핵 무장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방산 무기를 구매한 것도 UAE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간 토마스와프 계약이 5년 연장된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약 54억 달러 수준으로 UAE와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 교환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UAE의 화폐인 디르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위기 속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각 국가는 필요한 가운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놀라운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연방을 만들어 힘을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연합을 구축, 한국을 동맹의 리더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헝가리와 UAE, 아르헨티나도 대한연방의 소속 국가가 되어 닥쳐오는 위기를 피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 영국의 지배 아래에 놓였던 국가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스스로 영국을 리더로 삼아 영연방을 설립해 대규모 연합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국가들은 상호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자원이나 군사 협력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과거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영연방의 약한 구리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남아시아 투자기금을 발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구조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죠. 나이지리아가 스스로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인 알리 모하메드 마가시는 정부 관계자와 긴급 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긴 틀에서의 경제 협력 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정경련 인사를 만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역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G7 회의 초청받을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연방을 통한 경제 협력의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헝가리 역시 한국과 방산협력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형태의 경제협력 논의를 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이번 대한연방 구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팔라우 역시 이번 대한연방 구상이 등장하자 바로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역시 최근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파격 정책을 제시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해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에 이번 대한연방의 합류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죠.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우디 UAE 대무역국무장관은 40년간 지속해서 발전해온 한국과 UAE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기에 한국 주도의 대한연방이 더 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이 합집산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한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창설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회원국들과 협력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튀르키예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에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튀르키예인들은 자신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로아가 더 의미있고 뜻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나위리 와이키키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튀르키예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로로코로의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서는 현재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부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자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럼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의 이권료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 결과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에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이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있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그룹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 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평가한 노르웨이 군 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에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 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종 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태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나가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이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